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입니다. 저는 두 번째 주제인 주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목차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원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또 변화,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방향성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 그래프는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임대차 입법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2022년도부터 역전세 난 등 전세 가격이 잠시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면서 임차자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PIR입니다. 서울의 지금 PIR은 10.3배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10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거의 20배 가까이 갔습니다. 최근 집값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전부 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0, 30대는 지금 벌이노 전셋값도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데 주택 구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고 주택 구매하려고 해도 매번 대출 기준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사야 할지 항상 불안해 하십니다. 30, 40대도 마찬가지죠. 집이 있더라도 세금도 비싸고 갈아타고 싶은데 서울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려니 돈은 없고 이런 불안들이 있고요. 고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건 집 한 채밖에 없지만 이 집 한 채 가지고 과연 노후를 버틸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집에서 불편하게 계속 살아야 될지 이런 불안들이 수요층 전 계층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급자들은 그러면 속 편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지금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고금리에 의한 PF 부실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고요. 이런 부실이 생길 때마다 미분양이 갑자기 증가해서 건설 기업들의 존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PF 부실, 건설사 부실, 그 건설사 부실이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되고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도 확대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내부의 문제가 지금 금융을 타고 전 산업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만 어려우면 금융계도 어렵고 건설업계도 어렵고 전체 산업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도 누구도 해피하지 않습니다. 가장 밑단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관련한 제도가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매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소형 공급자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시행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수요자들은 아파트만 찾고 계시죠. 비아파트 시장은 거의 지금 아사 상태 직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돈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럼 대형 공급자들은 좀 나으냐? 대형 공급자들은 이제 각종 규제에 또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좀 될 것 같은 데들은 분상제라든지 여러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은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공급자들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제가 판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대까지 보시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대 넘어갔습니다. 인구도 성장하고 가구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4%, 이때는 4% 냈지만 지금 2%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지방은 벌써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가구 성장률도 상당히 둔화된 상태로 고도 성장기에서 지금은 저성장기에 사실은 진입했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 관련한 정책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분양 시스템은 1969년에 도입됐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77년에 도입됐습니다. 일부에서 뭐 2000년대 얘기하시지만 77년에 도입했다가 폐지했다가 재도입했다가 폐지했다가 재도입했다. 실제적으로는 1977년에 도입했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올 6월에 1년 연장했죠. 이것도 79년에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고도 성장기에 단기간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 초과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누르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근간으로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도 아파트 분양으로만 쏠려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스템 근간하에서도 정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 강화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규제 완화하는 시스템이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단기간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냉온탕을 반복하는 정책들을 해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규제입니다. LTV, DTI, DSR의 변화 추이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LTV, DTI를 쪼아서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완화해서 유동성을 주는 실제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사실 LTV, DT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내 인생 계획을 설계할 때 집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는 가장 결정짓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오느냐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LTV, DTI는 달라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단기 대응 위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PF 부실 문제가 있는데요. 이 PF 부실 문제는 금융위기 때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에서부터 지금 PF 부실까지 10여 년이 거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PF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했느냐?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PF 부실이 났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느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행동했죠? 비은행권들이 PF 대출에 엄청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발 채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증권사의 구조화 상품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부실이 일부 증권이나 신탁 쪽으로 옮겨가는 형태 그런 정도의 수준의 단기 대응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급자 금융이 가지고 있는 내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분양이라는 제도가 가장 크죠. 글로벌의 PF 구조와 가장 다른 선분양 제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후분양으로 가야 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리고 후분양이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의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려고 노력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의 낮은 지분율. 최근 금융위에서 이제 지분율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조금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채권 구조, ABCP나 ABS의 채권이 거의 3개월 단위로 전단체 형태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만기 구조가 짧습니다. 이걸 장기화하지 않고서는 공급자 금융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가 10년 동안 해결해 왔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대응 위주가 지금 현재 문제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 건설 산업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산업계도 돈이 가장 제일 되는 것은 결국은 앞서 이승호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단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단기 이익에 가장 좋은 건 분양 사업입니다. 분양 사업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의존적인 사업 형태인 분양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수익이 높은 단기 분양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정책 기조 측면의 문제들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제, 금융, 분양, 정비와 관련된 지금 제가 여기 그 예시로 쓴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어 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세제 금융 분양 정비가 다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고요. 옆에 보시는 것은 예시로 제가 민간임대주택 정책 관련한 제도 변화를 한번 예시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등록임대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임대차 입법 시행되고 단기 아파트 등록임대 폐지했다가 다시 2024년에 지금 비아파트 6년짜리가 부활했습니다. 임대주택을 구매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몇 년짜리 사업을 할 생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 신뢰를 가져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왜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인구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2년 센서스를 가지고 추계 인구가 시도별로 인구는 나와 있고요. 가구는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인지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미 감소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은 2033년까지는 증가가 지속된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인구와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인구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출산율이 0.27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3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고요.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구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가구였지만 지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주택정책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8호 제곱미터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주택정책의 가장 광범위한 제도 중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인데, 그럼 지금 8호를 이렇게 애도 안 낳는 가구가 절대 다수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은 어떻게 하고 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시도별로 봤을 때 지금 절대 출산율이 낮은 것은 수도권이지만 하락의 속도가 빠른 건 더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빠르게 떨어지는 지방을 고민할 것이냐, 다르게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런 출산율 인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이라고 지금 답변들을 합니다.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집 마련하기 어렵고 결혼 자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주택은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해서 대응하는 변수였습니다. 인구가 느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빨리 집을 지어줘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집 때문에 애를 낳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는다 라는 변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부분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노령화 속도입니다. 고령화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은 한 23%고요. 지금 지방은 한 27%입니다. 근데 2052년 되면 거의 50%대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문제는 70세 이상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령층이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아주 긴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몸도 계속 아파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에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시켜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정부에서 지금 실버 스테이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에 과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청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통계청에서 소득 분배 지표를 봤는데 오히려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분배 지표, 통계적인 분배 지표만 보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체감은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체감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 산업 구조가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는 결국은 승자 독식의 구조고 그건 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감하는 소득 분배에 비해서 통계는 좋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소득 분배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순자산 진위 계수를 보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게 보입니다. 소득은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나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자산은 빠르게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통계청의 소유 통계를 가지고 10분위와 1분위의 배율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득 많은 사람의 주택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외곽 지역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1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은 대부분 하락하거나 정체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수도권만 빨갛죠. 근데 수도권 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안쪽에 도심 안쪽인 서울과 외곽 지역의 격차는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한 20년간의 격차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기울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 격차가 도심에 가까울수록 벌어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역 내 갈등, 또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재고 쪽에 고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택은 굉장히 많아졌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택 중에 노후주택들이 많아졌습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지금 50% 정도 973만 호에 달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이승우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정비 이슈 아니면 일기 신도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이 늙듯이 집도 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늙어버릴 집들, 노후주택들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연간 5%씩 빈집이 증가해서 지금은 한 8% 정도의 빈집이 있고요. 물론 롤오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빈집은 이것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택이 늙어가면 빈집 비율도 계속 올라갈 거고 빈집이 올라가면 지역 공동화 현상 불가피할 거고요. 당연히 지방 쪽에 빈집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어서 이 빈집 문제들, 노후주택 문제들, 지역의 문제로 확대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과거에 맞춰준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나 우리 주요한 주택시장과 관련된 변수들은 미래를 향해 막 가고 있는 거죠. 저성장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나 시장이나 지역이나 공급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바뀌어야 되는 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저희 건설 수주에서 비중을 지난 10년간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민간 주거가 거의 35%입니다. 근데 민간 비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다 비주거로 분류됩니다. 실질적인 주거라는 거죠. 자, 공공 부분에 또 여기 주거까지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설 시장에서 주거용에 미치는 비중이라는 건 절대적이고요. 또 주택은 국민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먼저 바뀌어야 주택 산업부터 먼저 바뀌어야 건설 산업이 먼저 바뀌고 주택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는 토지 취득에서 인허가, 시공, 운영까지 또 수요자는 주택을 물색하고 취득하고 거주하는 인생 계획에 가깝습니다. 주택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돌아보면 규모는 다를 뿐
대규모 자금, 개인한테도 대규모 자금이고 건설 공급자에게도 대규모 자금입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굉장히 장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장기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의사결정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금융세제 인허가가 바뀌면 의사결정에서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변칙적인 사업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정책 신뢰를 확보해서 지속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에게 인식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건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주거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일방향의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택이 결국은 거시경제 요인이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애를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택 지원을 통해서 자산 격차나 소득 격차나 일자리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식의 일방향의 주거 정책이나 주거 산업이 아니라 쌍방향을 동시에 고려한 형태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시장이 굉장히 우리 사회 갈등의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갈등도 있고요. 결국은 정부의 재원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인 거죠. 청약에 20, 30대한테 몰아주면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내가 무주택이었던 40대, 50대들의 불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저출생 때문에 20, 30대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또 계층들 문제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 또 한편으로 분상제와 엮여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분상제에서 청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의 형태입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민 우선이죠. 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에서 청약받는 게 자산 배분에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 지역 우선의 청약제도가 과연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지역 정책으로서는 완전히 마이너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했지만 지금 현재는 분상제와 엮이면서 자산 배분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결국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서 이해해야 되느냐, 지역까지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청약제도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들이 결국은 청약을 제가 예시로 드렸지만 영목이지가 됐던 주거급여가 됐던 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이 소득, 자산, 지역 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정책을 쓸 때 굉장히 복합적인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 산업, 주택 산업도 분양에서 좀 탈피해서 임대주택을 기반한 운영 기반의 좀 사업 모델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일본에서 주택 사업 제일 많이 하고 규모가 제일 큰 다이와 하우스의 이제 밸류 체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으면 일본의 주택 사업하는 회사를 다 망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건설 기업 중 1위가 다이와 하우스 주택하는 회사입니다. 왜 다이와 하우스가 1위냐?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들을 끌어왔고 그것들이 성장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택 사업자들도 기존의 분양 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남는 건 분양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임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들을 조금 선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는 발표를 좀 하셨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현물 출자만을 가지고 이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요. PF 구조가 개선되는데도 일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공급자 금융 다양화나 수요자 금융 유연화, 민간 참여 확대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을 같이 칵테일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 정부가 좀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미래에 대응한 정책 체계 마련하고 먼저 끌고 나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계도 경기나 정책 의존적인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3차 발표고요. 4차 발표에서는 건설산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3월에는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새로운 건설산업 재탄생과 관련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